만두 한 입을 베어 문 순간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입 안으로 퍼져 들어온 그 맛 때문에 저는 잠깐 숨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알싸한 생강향, 꽉 찬 고기, 얇지만 탄력이 있는 피, 그리고 혀끝에 먼저 닿는 아주 익숙한 양념의 조합이 있었죠. 이 맛 설마 아닐 텐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40년 전 어느 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조금 전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하셔야죠. 벌써 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젖은 골목, 김서린 유리창, 허기를 달래주던 한 그릇의 음식,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얼굴과 함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기사, 조금만 더 가보게. 저 골목 끝까지. 운전기사가 방향을 틀어 좁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빗물이 고여있는 바닥 위로 허름한 천막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대신 손만두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쿡 하고 찔렸습니다. 비슷한 글씨체, 비슷한 분위기, 그리고 손이라는 단어.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었죠. 김 기사, 저기다 세워. 잠깐 들렀다가 가세. 차 문을 열자 습한 공기와 함께 빗소리가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막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자 따뜻한 김과 함께 고기 익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오죠? 편한데 앉으세요. 주방 앞에서 한 남자가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말라 보이는 체격,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손끝에 힘을 주어 반죽을 다듬는 습관.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상석이 아닌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기만두 하나 주시죠. 네, 바로 해드릴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찜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저는 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냉장고, 오래된 메뉴판, 손때가 묻은 테이블.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허름한 가게인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잠시 후 스테인리스 접시 위에 통통한 만두들이 올려져 나왔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접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얇은 피가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면서 뜨거운 육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생강향이 또렷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고기와 채소의 비율, 간장의 짠맛을 살짝 누른 단맛, 입천장에 스며드는 온도까지. 이건 그냥 잘 만든 만두가 아니야. 이건 그 만두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만두를 빚던 그 사람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손동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두의 끝을 검지로 가볍게 꾹 누르며 살짝 구부려 반달처럼 만드는 버릇.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숙에 너만 하던 버릇이었잖아. 이게 어떻게 여기서 나와 있는 거지? 젓가락을 든 제 손은 여전히 허공에서 멈춰 있었고 김이 피어오르는 만두는 접시 위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시끄러웠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주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주인자. 만두를 빚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약간 놀란 눈빛, 그리고 손가락에 묻은 밀가루. 가까이서 보니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네, 손님. 혹시 만두 입에 안 맞으셨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만두 누구한테 배웠나 궁금해서. 남자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다가 나중엔 제가 같이 빚었죠. 손이 느려서 많이 혼났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내디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그 질문을 하는 제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부드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경계와 불쾌감이 떠올랐습니다. 왜요? 그걸 손님이 왜 물으십니까? 가게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슬쩍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말이네. 자네 어머니 성함이 김숙희는 아니겠나.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제 가슴이 안쪽에서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두가 반죽통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저희 어머니 함자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을 아주 오래전에 알았네. 비 오는 날이면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제 말을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아버지란 사람 한 번 못 보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럴 리가 숙희가 벌써.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지 않은 고급 구두, 비서의 시선, 차창에 대기 중인 고급 세단. 모든 것이 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부자 같으신데 혹시 옛날 생각난다고 시장통까지 내려와 보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어머니는요, 평생 어떤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고시 붙고 돈 좀 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술 취하면 가끔 하셨어요.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을 잡은 손들이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추억팔이 하러 오셨으면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사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사셨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제 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사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라는 이름도 모르는 이 젊은 남자 앞에서 저는 그저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주세요. 남자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다시 만두 반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반죽을 치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이 서린 유리창에 제 초라한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펴지지 않은 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비를 맞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겨우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란 얼굴로 우산을 들이밀었지만 저는 손을 들며 막았습니다. 됐네. 그냥 타지. 차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란 사람 기다리다 눈도 못 감고 갔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안쪽에서 긁어내리고 있었죠.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저를 힐끔 보았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들렀다 가시겠습니까? 아니, 본사로 가지. 그리고 아까 그 가게, 기록해 두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두른 여인, 야근하던 제 앞에 조심스레 도시락을 올려놓던 손, 그 손끝에 반달 모양 만두가 가지런히 놓여있던 밤들. 숙희야, 내가 끝까지 기다렸다고? 본사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양복은 이미 다 말라 있었지만 가슴은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아까 그 만두 가게, 주인 이름, 가족관계, 집 주소까지 전부 알아보게. 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알겠나? 비서실장이 잠시 놀란 눈을 하더니 빠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 하나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글자들이 흐릿해졌고 책상 위 시계 소리만 유난히 귀에 박혔습니다. 비는 여전히 밖에서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죠. 며칠 뒤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어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서류 봉투가 제 앞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끝이 식탁 위에 물잠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상호 손만두, 대표자 강민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시야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장, 제 성씨였습니다. 뒤이어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름만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숙희, 아들 강민우. 저는 그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언제 태어났지?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출생연도 기준으로 보면 회장님께서 유학과 결혼을 준비하시던 무렵 그 직후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굳이 끝까지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계산은 머릿속에서 이미 끝났거든요. 제가 떠나던 바로 그 즈음, 숙희는 제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왔지만 이런 서류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제 죄목 같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괜찮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져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김숙희, 그 아래 적힌 주소, 사망신고 날짜, 사망 원인, 어떻게 살았나. 숙희는. 비서실장은 미리 준비해 온 메모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신 것 같습니다. 주변 상인들 말로는 성실하고 남 이야기 잘 안 하고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네. 그만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한참 후 저는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 가게로 가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제 손 아래에는 구겨진 서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는 여전히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우,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글씨로 하나가 더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더 하얘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노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다가 손을 멈추고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말자. 강 회장님. 제가 제게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비서실장과 변호사는 이미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차 준비됐습니까? 예, 회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고 빗방울이 조금씩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제의 장면을 다시 연습하듯 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으로 가게. 어제 들렀던 만두 가게 말이야. 네, 회장님. 차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추자 비는 이미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허름한 천막이 펄럭이고 손만두라고 적힌 종이가 빗물에 더 구겨져 보였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또다시 조여왔습니다. 우산은 제가 씌우겠습니다. 됐네. 나 혼자 가겠네. 비서실장이 우산을 들고 다가오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늘만큼은 젖지 않으려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젖은 바닥 위에 구두가 닿을 때마다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죄목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다짐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가 미끄러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문을 여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문을 여니 익숙한 김과 냄새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안쪽에서 민우가 만두를 빚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쁩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그래도 오늘은 그냥 가지 않을 것이네. 비서실장과 변호사는 문 근처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이 방문이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데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오래 묵힌 사진 한 장이 손가락 사이에서 살짝 구겨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남자는 수수한 셔츠 차림, 여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만두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민우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있는 남자가 나일세.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다시 사진 속 남자에게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아주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네 어머니야. 김숙희.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네. 그 한마디를 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사진 위로 빗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천막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와 내 가슴을 때리는 소리가 하나로 섞였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와 놀람, 그리고 어딘가 믿고 싶지 않은 기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우리 엄마가 평생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도망치고 숨고 잊은 척하며 살았지만 결국 여기까지 끌려왔네. 가게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김조차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과 행동은 변명이 아니라 죗값을 치르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진 위로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든 채 한동안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눈앞의 흑백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끓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가 사진 모서리가 더 구겨졌습니다. 먼저 미안하네. 그때 나는 성공이 전부라고 믿었네. 내 어머니를, 그리고 자네를 버린 죄인이지. 민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버린 걸 이제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요. 술만 드시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고시 공부한다며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사람이 있었다고. 민우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두를 싸들고 찾아갔답니다. 밤마다 비 오는 날에도 그 사람이 쓰러질까봐, 굶을까봐.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제 젊은 날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졌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흔적도 없이. 민우의 손이 사진 위를 쓸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장터에서 만두 팔고 저를 키우고 가게 하나 겨우 얻고도 계산대 뒤에서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내 수키를 떠올렸지만 그 삶을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건 저였으니까요. 그 사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비 오는 날이면 꼭 올 거라고. 가게 안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김 사이로 수키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졌습니다. 그래서요, 회장님. 민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돈 조금 쥐어주고 미안했다 하면 그게 죄값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돈, 지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두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니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갚네. 평생을 들여도 못 갚을 거야. 그래도 이제라도 도망치지 않고 죗값을 치우고 싶네. 민우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죄값이요?
그럼 뭐부터 하실 겁니까? 골목을 다 사서 가게를 금칠이라도 해주실 겁니까? 그 말은 비웃음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벌처럼 따갑게 박혔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해결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골목을 사든 건물을 고치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일 뿐이네. 진짜 어려운 건 자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제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반죽을 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불을 켜놓은 채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낮에 구겨진 사진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만두가게 앞에서 그 아드님이 한참을 혼자 서 있더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빗속에서 가게 셔터를 내리기 전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모습. 나중에 민우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오래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답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우야, 언젠가 내 아버지가 찾아오거든.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면 만두라도 한 접시 대접해드려라. 이 만두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가 그 유언을 읽던 밤, 빗소리가 어땠을지, 방 안 공기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내 죄는 내 입으로 변명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 도망치지 않는 것.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숨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뒤였으니까요. 차 안에서는 변호사와 비서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권리관계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골목 건물 몇 채쯤 사는 건 제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제가 해온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돈으로, 계약으로, 숫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삶. 회장님, 이것만 마무리되면 골목 전체의 구조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오늘은 계약보다 할 말이 먼저네. 우산을 들고 내리려던 비서실장을 제지하고 저는 혼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어제보다 더 굵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양복 어깨가 금방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천막 아래에 서서 저는 한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김과 냄새가 다시 제게 달려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민우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유언을 읽은 밤이 지나갔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과 변호사는 문가 근처에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가방 속 종이들이 오늘만큼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먹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러 온 겁니까? 민우가 묻자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둘 다일세. 우선 해야 할 말이 있네. 저는 변호사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히 올려놓았습니다. 수많은 도장과 도면, 등기부 등본이 한 뭉치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골목 건물들 일부는 이미 인수했고 나머지도 곧 정리될 걸세. 빚에는 천막 아래에서 장사하게 두고 싶진 않아서 말일세. 제 말이 끝나자 민우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가 금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골목을 다 사시면 죄가 좀 가벼워집니까? 그 말이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가 돌덩이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니네. 그럴 리가 없지. 골목을 100번, 1000번 사도 내가 버린 시간은 못 사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보기엔 이것도 그저 돈으로 문제를 덮는 거로 보이겠지. 사실 나도 두렵네.
내가 할 줄 아는 방식이 이것뿐이라서. 민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래 주게. 건물이요? 골목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평생 목 빠지게 기다리던 건 이런 서류가 아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지친 체념이 동시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비만 오면 문 쪽만 보셨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언젠가 한 사람이 서 있을 거라고 믿으셨겠죠. 잠시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두찜기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님, 죄를 숫자로 계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더 큰 죄입니다. 그 말은 제가 들어야 할 마지막 판결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민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건물도 골목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이 좁은 가게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 젊은 남자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마지막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메아리 쳤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 뒤에 가게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찜기에서 올라오던 김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깥 빗소리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멀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네. 비 새지 않는 지붕이라도 만들어줘야. 제 말은 스스로 들어도 궁색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지친 사람 특유의 단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 대신 직함을 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호칭이 이 자리에서는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돈 없었습니다. 빚에는 방에서 살고 겨울에는 온수도 제대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도 한 번도 불행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민우는 행주로 손을 한번 닦더니 반죽 그릇 옆에 올려두고 제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묵직하게 바닥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딱 하나 아쉬워하신 게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꺼낼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문 쪽을 보시더라고요. 만두를 찌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혼자 문만 보셨어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김서린 유리문 너머로 빗줄기 사이를 뚫고 서 있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뒷모습. 나는 그 문을 단 한 번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민우는 에이프런 주머니에서 잘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펼쳐보고 접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시선을 종이에 떨군 채 천천히 글자를 읽었습니다. 민우야, 언젠가 아버지가 찾아오거든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마음이 허전하면 만두라도 한 접시 대접해드려라. 이 만두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거든.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번져 테이블 나무결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회장님. 민우가 종이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전 건물도 골목도 정말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냥 가끔 오셔서 만두나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가 그걸 제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빌딩들보다 이 한마디가 훨씬 무거웠습니다. 민우야. 나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내 입에서 처음 나온, 그러나 이미 서류 위에 수없이 적힌 이름.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사람 욕할 수도 있지. 그래도 만두는 맛있게 드시게 해드려라. 그 말이 내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그럼 자주 오겠네. 자주 와서 만두를 먹고 가겠네.
입술이 떨렸지만 그 약속만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내가 버린 시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약속. 민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방금 빚은 만두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든 겁니다. 찜기 뚜껑이 열리는 소리, 뜨거운 김이 퍼져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접시 하나가 내 앞에 내려졌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마무리된 만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만두를 이제는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약속으로 잘 먹겠네.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고 만두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알싸한 생강향과 함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운전기사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차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든 해가 쨍한 날이든 가게 앞 천막과 손만두 글씨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민우는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오셨어요, 회장님. 고기 만두로 드릴까요? 그래, 늘 먹던 걸로 주게. 우리는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두를 먹고 계산을 하고 짧게 인사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민우가 손님들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 반죽을 치는 손, 찜기 뚜껑을 여는 자세까지 그 모든 곳에 수키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오셨네요.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리던 밤, 민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일이 좀 길어졌네. 그래도 안 들르면 허전해서 말일세. 제가 건넨 말에 민우는 살짝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비 오는 날이면 더 잘 보일 거다. 이제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회장님 표정이 좀 다르다는 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젖은 빗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구석도 없네.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 시간만큼은 자네 곁에 서 있겠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없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이 서 있는 자리 위로 천막 가장자리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모든 방어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를 내뱉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시간 나실 때 식사도 하고 가세요. 만두만 드시고 가기엔 너무 멀리 돌아오신 것 같아서. 저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세. 이제부터는 자주 오겠네. 자주 와서 만두도 먹고 자네 얘기도 듣고. 골목 끝까지 걸어 나가면서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천막 아래 가게 안불빛이 노랗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민우의 실루엣이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는데 빗소리가 이상하게도 덜 차갑게 들렸습니다. 예전엔 후회의 소리로만 들리던 비가 이제는 약속을 확인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키야, 이제라도 내가 지켜온 아이 곁에 서보마.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늦게라도 도착한 사람이었다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어느새 제 입가에는 아주 얇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접시의 만두와 한마디의 호칭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연. 비 오는 날 추억의 맛을 따라갔다가 결국 제가 잃어버린 집으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